네, 한국이 세계 강대국 순위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네, 이거 제가 산출한 것도 아니고요. 한국의 무슨 여론조사 기관이 뭐 돈 받고 그렇게 산출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미국의 언론사가 평가한 결과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국이 세계 강대국 순위 6위에 올랐습니다. 6위. 아, 이건 근데 6위? 아이, 근데 좀 그건 좀 심했다. 뭐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사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처음에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꼭 경제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그 결과 한국이 기술 혁신과 뭐 군사력 강화 등등으로 인해서 세계 6위의 강대국에 올랐습니다. 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절대 평가는 아닙니다. 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US 뉴스라고 있습니다. 이 US 뉴스가 평가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US 뉴스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은 국내 총생산 1조 9,500억 달러와 또 5,160만 명의 그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6위의 강대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럼 뭐 국내 총생산 그 액수와 인구 요것만 갖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력도 어느 정도 당연히 이제 뛰어나야 되고 인구도 또 너무 작으면 안 되고 해서 일단 기본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 외에도 리더십 영향력, 또 경제적인 영향력 세계에 끼치는 또 정치적인 영향력, 또 국제 동맹 강도 그리고 군사력. 이 군사력도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군사력은 뭐 6등이 아니라 한국이 5등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5가지 내지 6가지 항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5가지입니다. 리더십 영향력, 경제력, 정치력, 국제 동맹 강도 그리고 군사력 5가지를 똑같이 20점으로 부과해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긴 겁니다. 자, 군사력만으로 예를 들어 뭐 국가 파워를 평가하던 과거 뭐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또 뭐 경제력만으로 순위를 매기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뭐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해서 평가를 내리니까 어찌 보면 진정한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US 뉴스는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6위, 뭐 대단한 성과이긴 합니다만 1위는 어디냐?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1위는 뭐 미국입니다. 미국의 그 국내 총생산, 이거는 뭐 한국의 거의 한 30배 될걸요? 네. 한국은 거의 1조 9천 얼마죠? 2조 조금 못 되죠. 미국의 GDP는 30조. 그러니까 한 20배 좀 되겠네요. 15배 정도 되겠네요. 자, 미국의 GDP 30조 3,400억 달러. 그리고 인구는 3억 4,700만 명. 압도적인 1위입니다.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리고 이제 2위와의 격차도 크다라는 건데 2위는 이제 중국입니다. GDP가 미국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이것도 뭐 대단하긴 하죠. 19조 5,300억 달러. 인구는 14억 1,500만 명.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인구는 14억이 아니라 20억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공식적인 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위는 어디냐? 3위는 좀 의외로 그래도 여전히 러시아의 힘은 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3위는 러시아고요. 4위는 영국입니다. 그리고 5위가 독일입니다. 자, 이 정도면 강대국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6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뭐 프랑스도 있고 그런데 네, 맞습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한 계단 낮은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인구 엄청 많고 뭐 그런 나라 인도 그리고 뭐 인구를 떠나서 나라가 크고 또 뭐 경제력도 좋은 뭐 호주 또 터키 같은 나라 또 캐나다도 뭐 미국보다 땅덩어리는 더 크잖아요. 그런 캐나다 뭐 그리고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또 엄청난 큰 넓이를 갖고 있는 브라질 이런 나라들 제가 먼저 순위를 말씀 안 드렸죠.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엄청나게 큰 나라들은 10등 안에도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냥 땅만 크거나 인구만 많거나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한국은 그 모든 걸 다 이긴 거예요. 어떤 한 가지만 분야를 갖고 한다면 뭐 그렇게 6등까지는 못 올라갈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진정한 종합순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 경제력만 놓고 본다면 뭐 잘 사는 나라 많죠. 중동의 오일머니
이 부자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동의 그 오일머니로 부자가 된 그런 나라들을 뭐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들을 뭐 강대국이다, 무슨 선진국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산유부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점수를 매길 때 순위는 거의 뭐 상위권에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단순히 그 나라가 돈을 잘 버냐 안 버냐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진정한 종합순위 강대국이다라는 것이죠. 한국이 경제력, 군사력, 또 국제 뭐 영향력, 또 어떤 문화적인 측면 등등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해서 이런 그 높은 등급의 높은 순위에 올랐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쉐어하고 싶은 마음에 좀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 네, 맛배기 느낌으로 먼저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연방정부가 지금 15일째 셧다운 상황입니다. 장기화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드디어 우리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뭐 박물관, 동물원 뭐 문 닫은 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 미국에서 그 많이 가는 데가 있잖아요. 옐로우스톤, 요세미티 이런 데. 특히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사실상 지금 셧다운 사태 이후에 최근 들어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다라는 참으로 그 우려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엘 캐피탄에서의 그 캠핑하는 데 있잖아요. 왜? 그 엘 캐피탄에서의 불법 베이스 점핑 막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 위험하니까 다 허가받고 안전하게 가이드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안전요원들이라든지 허가해줄 어떤 그 관리 직원들이 좀 없는 거예요. 그 연방정부가 지금 월급을 못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가서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이거 사고 안 날까봐 참 걱정인데 그렇게 불법 베이스 점핑 등등을 비롯해서 허가 없이 그 해프돔이라고 있잖아요. 해피돔 그 케이블을 무단으로 막 오르는 등반계. 이거 다 허가받고 안전 가이드 받고 해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그냥 그런 막 무법 등반객 또 캠프장을 지금 뭐 예약도 안 하고 돈도 안 내고 가서 지금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가서 막 무단으로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 뭐 무단 점거죠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잇따라 목격되면서 지금 요세미티가 완전 뭐 이상한 무법천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세미티 공원의 대부분 직원들은 지난 1일 셧다운이 생긴 이후에 바로 이 무급 휴직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원에 남아있는 연방 직원의 그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한 공원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공원을 순찰하는 그 레인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다. 그런데 그 딱 한 명도 자원봉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월급을 안 받는 자원봉사자 한 명이 그냥 차로 순찰 돌고 있을 뿐이다. 그게 다다. 그러니까 무법천지라는 얘기입니다. 현지 투어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의 요세미티는 마치 그 서부 개척시대 무법 시대를 보듯이 그렇게 연상케 한다라면서 단속이 어차피 없을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요세미티가 완전히 불법 캠핑, 불법 점핑, 그 다음에 불법 등반 등등등으로 해서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버렸다. 그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을 보여주고 있는 그 요세미티가 요즘은 완전히 무법천지로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정부 셧다운의 그 피해를 정말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요세미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야 대치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15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원은 여전히 강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이 역사상 최장 기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 그러니 민주당 빨리 양보해. 라고 이제 그렇게 공화당은 말하고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어제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그 세제 혜택 지원 연장을 고집하고 있는 한 협상은 없다. 라면서 민주당이 물러서야 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또한 그 조건 없는 깨끗한 예산안 통과가 우리에게는 우선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뭐 붙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은 현재 민주당이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오바마 케어 지원 연장. 요거는 이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바마 케어가 어차피 이제 지난 9월 30일로 끝났는데 그걸 최소한 한 1년이라도 아니면 한 6개월이라도 그 지원을 좀 연장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합의 안 해줘. 이제 그런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 없는 클린한 예산안을 만들자라고 이제 공화당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양당 간의 합의가 안 돼서 지금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연방 하원은 예정된 표결 일정도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공회전이 심하니까 어차피 또 오늘 또 표결해봐야 어차피 안 될 걸 뭐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정된 표결 일정을 모두 다 캔슬해버리고 의회 의원들은 지금 뭐 휴가 아닌 휴가에 들어가 버리고 의회는 휴회 아닌 휴회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이를 통해서 상원 민주당에 지금 압박을 가하는 강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즉 공화당 내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우리가 너무 강대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양당이. 그래서 셧다운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막 휴회시켜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이거는 안 좋다. 어떤, 셧다운 중이라 하더라도 일단 좀 나와서 의회에 나와서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데요, 이 틈을 타서 지금 그 전에 하고 싶었던 걸 막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무원 해고. 네.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그 전례 없는 조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미 2주 동안 약 4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이미 해고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앞으로 이 셧다운이 절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역사상 최장 기간이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에 그때 35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 셧다운 기록인데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심해질 수 있고 경제적인 타격을 떠나서 국민들 개개인에 대한 타격이 실제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한 달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다음 주, 그러니까 요번 주말까지 지내고 그 다음 주에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결정, 합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그 수입 물품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세가 이제 막 부과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 이게 이제 사실상 미국 내 기업과 미국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입에 담는 그런 말과는 좀 모순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관세를 때리는 건 우리가 미국에서 내는 게 아니다. 수출을 하는 그들이 부과할 것이다. 뭐 이래 얘기했지만 그거는 일단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은 아니고요. 뭐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논리적 법리적으로는 아니죠. 관세라는 것은 뭐예요? 물건을 수입하는 그 기업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컴퍼니에서 뭐 중국에서 뭐 10,000부로치 물건을 수입해 오면 50%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15,000부, 그러니까 10,000부를 중국에서 주고 수입을 하고 그 10,000부에 대한 50%, 5,000부를 나라에다가 관세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수입하는 업체에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평소에는 10,000불이면 이걸 수입해서 내가 팔 수 있었는데 15,000불이 들어가니까 그 5,000불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가격에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인플레이션이 그닥 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물가 인상이. 그런데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 전까지는 관세 때문에 미리 물건 수입을 왕창 해놨다가 재고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관세 두드려 맞기 전에 그 갖고 들어왔던 거를 지금까지 이제 팔고 있는데 이제 이거 거의 다 팔았어요. 이제는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및 예일 대학교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가 부과된 지 그 몇 달간의 그 비용은 미국 기업이 주로 이제 감당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기업들은 앞으로 가격을 더 인상할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에 yes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대부분의 관세 비용은 미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감당을 해 왔지만 이제부터 점차 소비자 가격에 이제 그걸 전가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내 주요 소매 업체에서 판매되는 뭐 일반 물품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게 커피예요, 커피. 커피에서부터 뭐
집 리모델링 할 때 뭐 카펫을 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하드우드로 나무 바닥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그 나무 목재,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목재에도 지금 막 관세가 붙었고, 또 어린아이들한테 사줘야 되는 장난감,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물품 등등등등 미국 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품 무려 36만 가지, 36만 개의 아이템을 싹 조사를 한 결과 드디어 소비자 가격에 이게 이제 전가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요, 미국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비싸더라도 수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서 어차피 없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커피입니다, 커피. 그래서 이제 커피처럼 고율의 관세를 받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품목들은 아주 치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한 2달 전인가 커피를 조금 많이 여유 있게 사놨는데, 이 커피도 물론 뭐 오래 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프레시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뭐 1년치를 사다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한 2달치는 사다 놓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조금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사야 되는데 또 사기 위해서 좀 들어가 봤더니 네,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한 달 전에 있었죠. 이거 뭐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그 사태 당시에 체포 그리고 구금됐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 그러니까 체포된 사람들은 317명, 한국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제 한 명 빼고 316명이 한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돌아간 직원들이 그동안 이제 한 달 정도 한국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한국 내 직장으로 이제 업무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앞으로 일을 하면 했지 미국은 절대 안 가겠다.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미국은 뭐 돌아보고 싶지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가려면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충격이 워낙 컸는지 아직까지도 내가 못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안 간다. 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돌아가신 그분들이. 그래서 그 정부와 그 회사가 나서서 이제 비자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뭐 B1 비자 가져갈 수 있고, 또는 뭐 전자여행 허가서 뭐 이스타로 가더라도 그 공장에서 뭐 관리 좀 해주는 것까지 미국에서 오케이 다 해주겠다라고 우리가 합의를 다 받습니다라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아유 모르겠어요. 뭐 쌀을 뭐 몇 가마나 갖다 준다고도 안 가요. 나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미국으로 안 가려고 어떻게 하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일 뭐 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그런데 회사에서 그래도 끝까지 결국은 가야 된다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업무 발령이 나면 그 뭐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결국은 근데 그 말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다 따를 수는 없고, 야, 그러면은 갈 사람 안 갈 사람 이거를 뭐 좀 어느 적정선에서 좀 나눌까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뭘 하냐면 사다리 타기를 하고 있대. 사다리 타기. 그래서 사다리 타기에서 왜 우리 그 사다리 타기에서 너는 20불, 너는 10불, 나는 돈 안 내도 되고 해서 돈 모아갖고 뭐 피자도 사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다리 타기 해서 너는 간다, 나는 안 간다. 뭐 그게 얼마나 법적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답답하면 그 직원들이 안 가려고 사다리 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 타기 하는 게 뭐예요?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조지아주의 그 현지에서도 이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안 가려고 다 그러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 미국으로서는 굴욕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굴욕이냐? 그 사람들이 안 온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공장이 스탑된 거예요. 그 짓고 있던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배터리 공장.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미국 사람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한국 사람 없으니까 미국 공장이 안 돌아가는구나. 그걸 알고 조지아주 현지에서는 이건 참 굴욕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한국에 있는 그 고급 기술자 근로자 그분들은 그럼 미국이 굴욕이나 그러거나 말거나 지들이 우리에게 굴욕 줄 때는 언제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안 갈 거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또 다시 가서 제대로 일할래? 제대로 된 비자 해줄게 라고 해도 그럴까요? 그럼 나 다시 갈게요라고 나서는 사람이 0명. 아직까지는 제로입니다.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앞으로 조금 시간 지나면 뭐 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까지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이 입장을 조금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그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을 조금 분석해 보면 미국이 뭔가 좀 바뀌고 있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쪽이 얼마 전에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고 그 새로운 대안을 우리 쪽에 보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이 보내준 그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찌 보면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한국이 뭘 이렇게 보내서 미국이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한국한테 미국이 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좀 조건을 바꿔줄게. 비자도 이렇게 해주고 뭐도 이렇게 해주고 막 조건을 바꿔줄 테니까 다시 그 고급 기술자 좀 보내줘. 라고 새로운 제안을 한국 정부에 보낸 거예요. 그걸 한국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현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하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점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 한국에 그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더니 조 장관은 그래서 그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했더니 미국이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새로운 대안을 우리한테 제시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검토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국회의원이 그럼 그 새로운 대안이 미국이 보낸 그 대안의 새로운 내용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국회의원이 물었더니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에 우리 외환시장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의견을 낸 데에 대해서 미국 측이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공감의 입장을 우선 보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국회의원이 자꾸 그렇게 말을 둘둘 돌리지 마시고 제가 묻겠습니다 라면서 뭐라고 물었냐면 3,500억 달러를 원샷 현금 투자하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3,500억 달러 한국이 내야 되는 돈은 천천히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또 무슨 론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당장 그것도 45일 그 얘기를 한 지가 벌써 한 2주 정도 됐으니까 이제 뭐 30일 그거대로라면 30일도 안 남은 건데 한 2주 전에 그 당시 기준으로 45일 안에 업프론트 머니로 내야 된다라고 업프론트 UP, upfron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뭐 선불로 당장 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5일 안에. 그렇게 얘기한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 입장에서 미국이 후퇴한 건 사실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입장 변화가 드디어 시작된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여하튼 양 국가가 다 서로 안 좋은 방향으로 루즈 앤 루즈 시츄에이션 말고 윈윈 시츄에이션으로 제발 좀 서로 리스펙트 하면서 좋은 협상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트럼프 이번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인들의 그 미국 비자 발급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니까 1월 20일인가 취임하셨죠? 그러니까 5개월도 채 안 되는 4개월 조금 넘는 그 기간까지 한국이 미국의 그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건수는 총 24,736건, 24,73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1년 전에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18.3%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뭐 8.3%가 아니고 무려 18.3%나 급격히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감소 수치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큰 감소 폭입니다. 심지어 상용 그리고 관광 목적으로 발급받는 거 있죠. 특히 이제 상용 비자, B1 비자 이번에도 문제가 많이 된 그 B1 비자 발급 건수는 지난해 첫 5개월간 7,407건이었는데 올해 그 5개월간에는 4,352건으로 요건 감소폭이 무려 41%나 급격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사주재원, 투자자들이 발급받는 E1 그리고 E2 비자 같은 기간에 3,241건에서 올해는 2,062건으로 36.4%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비자 발급, 유학생들이 이거 받아갖고 와야 되잖아요.
F비자 4,836건이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3,853. 그래서 이제 이것도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 뭐 인턴십 이런 학생들이 받아갖고 오는 J1 비자라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작년에 3,212건, 올해는 2,631건으로 모조리 싹 다 한국인이 미국 비자 발급 건수가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한국인이 안 오려고 하는 건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안 주나? 그렇게 볼 수 있고, 제가 봤을 땐 둘 다입니다. 둘 다. 그 미국 오려는 사람들도 줄었고, 또 미국에서 그 비자 발급하는 기준치도 높아서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두 개가 합쳐지면서 한국에서 미국 오는 그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요, 이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그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 그룹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을 통해서 이 비자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자, 뭐 그런 것입니다. 비자 문제의 새로운 대안, 또 새로운 카테고리 설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 등등등등. 자, 그리고 이제 무비자 전자여행어가 있죠. 이스타라고 하죠. 요건 비자 안 받아도 그냥 요거 딱 받아갖고 오면 90일 전까지는 미국에서 있을 수 있죠. 그것만으로도 미국에 와서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하게 공장에 가서 좀 봐주고 관리해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또 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겁나서 못 가.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겪고 돌아가신 그분들에게는, 돌아가시라니까 좀 이상하네. 귀국하신 그분들은 미국에 절대 다시 가지 않겠다라면서 미국 공장 복귀를 지금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그 배터리 공장 건립 또는 건립이 된 후에 운영, 관리,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하신 분들인데, 뭐 이제 한국에 그분들 말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게 대거 다 이렇게 안 오겠다고 하면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자, 앞으로 유럽 쪽으로 여행 가실 일 있으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럽 연합 국적자가 아닌, 그러니까 뭐 미국 국적자, 한국 국적자 다 해당됩니다. 유럽 연합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 유럽 여행을 할 때 생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엊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 폭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유럽 연합 국가들의 방편으로 출입국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을 어제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단기 방문자가 유럽 국가의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일을 간다 그러면 독일 들어갈 때 당연히 지문 등록하고요. 독일에서 다른 일 때문에 뭐 스위스를 간다거나 뭐 오스트리아를 간다거나 국경을 넘어갈 때 또 다시 생체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럽 여행 시에 여권에 그 도장을 쾅 찍는 뭐 그런 간단한 절차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뭐 지문, 안면, 이미지 등 생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뭐 오래전에 이제 유럽을 갔을 때 독일에서 유로레일 타고 오스트리아도 갔다가 유로레일 타고 어디죠? 스위스도 갔다고 했는데,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국경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독일 쪽에 그 검문 관리인들하고 뭐 여권을 보여줬는데, 그 기차 타고 가다가 순식간에 넘어갔는지 또 스위스 쪽에 그 검문원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이제 여권 보여주니까 이렇게 보고 뭐 도장 찍고 말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들이 뭘 갖고 다닐 거예요, 아마 이게. 등록기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지문을 이렇게 찍어야 한다면, 요즘은 뭐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한 요만한 거 그들이 갖고 다니면 될 겁니다.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아마 지문을 계속 국경을 넘을 때마다 찍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 이 회사가 엊그제 큰일 하나 했습니다.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형 우주선이 스타쉽이라고 있잖아요. 그 스타쉽이 그동안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실패 몇 번 더 하고 뭐 이렇게,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했지만 또 중간중간에 성공을 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엊그제 11번째 무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스타쉽은 이틀 전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의 그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약 3분 뒤에 1단부 로켓 부스터와 2단부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가 됐고요. 그 로켓 부스터는 발사대 인근 해상으로 다시 서서히 돌아와서 다시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이게 2단계잖아요. 2개. 그래서 이게 아랫게 추진력이 있는 거죠. 쫙 어느 정도 올려지면 이제 이건 떨어져 나갑니다. 이건 나머지는 계속하고 떨어져 나간 게 이게 이제 굉장한 건데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회수 가능한 겁니다. 근데 또 쓸 수 있죠.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리고 또 올라간 2단부도 지구 궤도의 무인 지구 궤도 비행을 순조롭게 다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요, 인류를 화성에 보내서 우리가 언제까지 지구에 살 수 있을지 우리도 모른다. 우리가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화성 이주 계획 같은 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화성에 인류를 거주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목표로 지난 2002년에 스페이스 X를 설립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페이스 X가 설립되고 또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한 지도 꽤 됐어요. 벌써 한 23년이 됐네요. 여하튼 22년에 그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지난 23년간 로켓과 우주선을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로켓과 우주선 모두 여러 차례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비용을 절감하고 발사 횟수를 늘리는 것이 이 회사의 주요 목표인데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특히 재활용은 거의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아도 됩니다. 이게 재활용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돈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기보다도 돈을 그렇게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수십억 달러 막 수백억 달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대부분의 돈이 들어가는 그 1단계 로켓 부스터, 추진체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다면 돈이 얼마 안 들고 또 올리고 얼마 안 들고 또 올리고 계속 갖고 있는 돈으로 한 번 쏠 수 있는 걸 10번, 20번 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반복해서 시험을 할 수 있으니까 기술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재활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성공했고 또 무인 지구 궤도 비행도 성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스페이스 X는 지난 2003년부터 사람을 태우지 않은 상태로 무인 상태 지구 궤도 시험을 계속 반복 상태로 시험을 했거든요.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또 보내고, 재활용해서 또 보내고, 이걸 계속 2023년부터 계속했는데, 이번에도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진행한 7차, 8차, 9차 시험 비행에서는 연달아 공중에서 이게 폭발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도 하고 아쉬워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때 일론 머스크를 제가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그때 한번, 우리가 모르는 면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그때가 7차인가 8차 때인가 공중에 올라가서 이게 폭발했어요. 그야말로 대실패한 거죠. 근데 그 총 책임자인 일론 머스크로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그 돈, 노력, 시간, 이걸 따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공중에서 폭발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실패를 거듭한 뒤에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도 필수적인 것일 수밖에 없으니 우린 다시 띄워서 다시 올리고 다시 쏘아보내고 그래서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준비를 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거 보고 새로운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패하고 나서 또 하고서 이번에 11차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중국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종교 탄압, 그것도 기독교 탄압이 좀 가혹해지지 않을까 지금 좀 걱정되는 그러한 샘플 케이스가 하나 발생했어요. 중국 내 기독교 탄압이 의심되는 그런 탄압이 시작되는가 아닌가 의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 당국이 얼마 전 중국 내 유명한 기독교 단체의 대표 목사를 체포했는데 목사 한 명만 체포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는 그 고위 간부들 그리고 신도 수십 명 한꺼번에 막 우르르 체포해 갔습니다. 어찌 보면 대규모 단속, 대규모 체포 이런 거죠. 중국 당국은 최근 중국 내 기독교 단체인 시온교회의 진맹리 목사를 비롯한 시온교회 관계자와 신도 등 무려 30여 명을 한꺼번에 다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불법 정보 네트워크 이용,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설교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보고 그러거든요. 이 교회가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불법 경영 뭐 이런 혐의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기 등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목사가 어떤 뭐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하여간 적용된 혐의는 많아요. 근데 이 적용된 혐의를 다 씌워서 다 이게 유죄로 나온다면 중국에서는 수십 년의 징역 경도 가능한 그런 혐의들이거든요. 자, 시원교회는 지난 2007년에 설립된 일종의 가정교회로 현재 중국 내 40여 개 도시에서 주일 예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보는데 그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중국 내 신도는 이 시원교회 신도만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더 커지는 게 싫었던지 중국이 이번에 이제 그렇게 목사와 신도들을 대거 체포해 간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말 생각이 나는데 이 말이 시진핑 주석의 이런 말이 있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이렇게 체포 사건이 있으니까 더더욱이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탄압하는 건가, 특히 기독교 탄압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도 짧은 그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뭐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잘못하면 내정 간섭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의 국무부는 중국의 이번에 시온교회 진밍리 목사와 신도들의 대거 체포 건과 관련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 정도의 짧은 입장문을 미국 측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홍역 환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이미 1,500명을 넘어서서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역 확산세는 그런데 이웃나라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그 더욱 심각한 게 또 미국으로 또 밀려 내려오지 않을지 전염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BBC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홍역에 노출된 백신 미접종 학생, 그러니까 홍역 걸린 학생들을 보면 99%가 백신 안 맞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백신 미접종 학생 중에 150명 이상이 홍역 확진 받아서 21일간 자택에 격리 처분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BBC가. 홍역에 노출된 학생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서 그 잠복기 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자택에 격리됐습니다. 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지금 가장 심각한데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올해 들어서 뉴멕시코주와 그리고 텍사스주에서 수백 명이 감염되고 3명이 사망한 뒤에 홍역이 확산한 세 번째 심각한 주로 지금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지금 제일 심각한데 그 전에는 뉴멕시코주가 제일 심각했고요. 그 전에는 그 텍사스주가 심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뉴멕시코주나 텍사스주가 지금은 상황이 끝난 건 아니고요. 갑자기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금 불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확인된 홍역 감염자는 1,563명으로 지난 3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홍역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신 거부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 점이 아주 더 걱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돼서 백신을 거부하면 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또 감염이 두려워서 백신을 맞자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늘 얘기하듯이 뭐 자폐증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걱정이 있다 뭐 이런 걱정이 또 되고 뭐 이런 그래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좀 요즘은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뭐 젊은 친구들은 그렇다 치고요. 홍역 백신과는 관계없이 시니어 분들의 경우에는 겨울이 다가오면 독감 백신은 꼭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는 뭐 그게 특별히 무슨 뭐 자폐증과 연결되니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치매와 연결되니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그런 부작용 관련된 얘기는 없으니까 독감 백신은 꼭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이제 겨울에 독감 백신 맞지 않아서 독감에 실제 걸리게 될 경우에는 그 시니어들의 경우에는 독감이 자칫하면
폐렴으로 되고 폐렴이 자칫하면 정말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독감 백신들은 꼭 좀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